네, 그럼 날씨 관련 소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추분 매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추분 되니까 정말 며칠 만에 뭐 선선해지고 아침 보니까 좀 쌀쌀하기까지 하던데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죠. 맞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직까지는 바람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으로는 아직까지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남아 있고 또 해안가 주변으로는 바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비는 이제 오진 않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 지난주까지도 맑기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소나기가 잔뜩 내렸던 건 뭐냐면 네. 더운 열기가 누르는 맑은 날씨였기 때문에 좀 덥고 습한 공기였다면 지금은 그 근원지가 대륙의 중심을 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뭇 달라진 공기로 가을을 좀 완연하게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앞선 리포트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겪었던 날씨에 비해서도 이 낮 최고 기온과 아침 최저 기온의 극의 차이를 보면은 20도가량 기온이 넘나드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실제 체감하는 그런 온도의 정도는 얼마나 많이 춥냐라기보다는 얼마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네. 좀 몸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도 27도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았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 10도에서 21도 정도 사이의 밤 기온. 그래서 뭐 선선하다 못해 쌀쌀하다 느끼시는 쌀쌀합니다. 분들도 있었고요. 낮에 앞서서도 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곳도 있기도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습도가 높은 더위가 아니라 볕만 피하면 견딜 수 있을 만한 더위, 거기에다 찬바람까지 선선하게 불어주면은 30도라는 기온을 체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일교차가 좀 심하니까 이제 당분간 좀 겉옷 하나씩은 좀 챙겨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일단 더위는 이제 완벽하게 물러갔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늦더위와 폭염은 다르겠죠? 그러겠죠. 다르죠. 그리고 기상청의 예보가 안 맞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기상청의 예보가 안 와닿다고 느끼십니까? 안 맞다는 느낌도 살짝 우리가 들긴 그 했었는데. 두 가지의 측면을 좀 살피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기상청의 예보가 좀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는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날씨는 몸이 느끼는 날씨에 대해서 보통 평가를 하고요. 네.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은 계기관측이라고 해서 정량적인 기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기상청은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가을이 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늦여름,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가을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일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야 가을로 보기 시작하고요. 일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 상황만 봤을 때 굉장히 선선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25도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일평균 기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일평균 기온이 20도를 최소 9일 정도 유지하는 상태가 되려면 10월이 넘어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한 10월 초반이 되니까 굉장히 흐린 날씨가 좀 이어지거든요. 만약에 이 흐린 날씨가 비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 계절의 변화는 비가 알려준다라고 해서 분명 북쪽에 찬 공기를 좀 끄고 오는 그런 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좀 부쩍 쌀쌀해지기 때문에 뭐 강원 산간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돌아서는 지역도 굉장히 이제 눈에 띌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서서히 떨어져야 되고 10월 초반에는 그런 날씨가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고요. 이제는 밤에도 20도를 넘지 않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는 낮 최고 기온도 20도 언저리에 나타나는 기온도 이제 많아질 겁니다. 좀 서서히 이번 가을은 좀 찾아왔다라기보다는 좀 급격하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더위 때문에 정말 이번 여름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정말 잊기 뭐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더위가 근데 내년에는 더 더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구 온난화다, 기후 변화다, 기후 재해다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일상이 됐는데 네. 이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뉴 노멀 형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좀 이 폭염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국내 기관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특히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폭염을 예측하는 기술을 올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열흘 전부터 폭염에 대한 예보를 할 그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일단은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에도 과거 뭐 장마백서라든지 태풍백서는 냈지만 폭염백서를 낸 적이 없는데 예. 특히 올해 안에 폭염백서를 발간을 하겠다고 말한 이유도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여름철에 나타나는 더위의 패턴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중천 뭐 더위라고 해서 티베트 고기압과 하위 부분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같이 영향을 줬는데 이게 올해만의 이벤트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올 여름에 기후가 될 가능성의 여러 가지 측면도 좀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기후 변화 이제는 여름에 유형이나 더위의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벌써부터 끔찍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극한 폭염이 끝나자 남부 지역엔 이 극한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와중에는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정춘 기자 리포트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잠수 장비를 갖추고 저수지에 들어갑니다. 이틀간 쏟아진 비에 상류에서 흙탕물이 내려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줄 하나에 의지한 채 물속을 더듬어 봅니다. 수색대원들이 시계가 아예 나오지 않고요. 오로지 손의 감각으로서 저수지 바닥을 훑으면서 그제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장흥군의 한 주택 앞에서 80대 남성이 급류에 쓸려 실종됐습니다. 당시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배수로가 침수된 상황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찼어요. 이 넘치고 물이 흘린게. 치매를 앓는 아내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갔다가 발을 엇들여 변을 당했습니다. 마중 나오는데 피면 그때 이제 막 물이 불어날 텐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 좀 이따 오라면 되는데 시간 약속 지킨다고 내려오지 않아보고. 결국 실종된 지 18시간이 지난 어제 오전 집에서 50m 떨어진 마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길과 배수로를 구별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이것 말고도 전국에서 남부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속출을 했습니다. 일단 컬럼니스트님, 일단 비가 200년 만에 이번에 한번 오는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쏟아졌던 겁니까?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300에서 500mm, 특히 창원은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 강수량 하루 동안 4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1시간에 내린 비의 양이 104.9mm, 2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할 정도의 빈도인데 참 전년도의 그 종전의 기록값을 보면은요. 7월 7일 날 내렸던 여름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9월에 그 기록값을 갈아치웠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그렇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가을은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급격하게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었던 덥고 습한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자리를 그동안 벼르고 벼렀던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서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했고요. 여기에 중국 내륙을 향해서 잔재가 흩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던 14호 태풍 플라산이 마치 유턴하듯이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튼 것도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 상층의 그 티베트 고기압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태풍을 다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요건들이 좀 결합을 했기 때문에 9월 치고 이례적인 그런 비가 내린 건데 그 비가 내린 양이 9월 한 달 동안 비가 내려도 150이 안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려 하루도 하루 아니고 만에. 1시간에 1시간. 거의 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앞으로 태풍이나 폭우 더 오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래도 여름비 수준만큼 가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최근의 날씨가 이 상식을 뒤엎는 이 뉴노멀한 그런 기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 이런 말도 이제는 단정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찬 공기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남쪽으로 아직까지 물러가지 않은 더운 공기와 결합하는 불안정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름철에 세찬 비가 내리는 건 심하진 않을 거고요. 다만 태풍이 이제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네. 한번 태풍이 왔을 때 이런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는 태풍에 대한 호우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울 때는 좀 태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좀 선선해지니까 태풍이 잘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극한 폭염이 끝나자 남부 지역엔 이 극한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와중에는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정춘 기자 리포트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잠수 장비를 갖추고 저수지에 들어갑니다. 이틀간 쏟아진 비에 상류에서 흙탕물이 내려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줄 하나에 의지한 채 물속을 더듬어 봅니다. 수색대원들이 시계가 아예 나오지 않고요. 오로지 손의 감각으로서 저수지 바닥을 훑으면서 그제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장흥군의 한 주택 앞에서 80대 남성이 급류에 풀려 실종됐습니다. 당시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배수로가 침수된 상황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찼어요. 비가 이 넘치고 물이 흘린 게. 치매를 앓는 아내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갔다가 발을 엇들여 변을 당했습니다. 마중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막 물불을 할 텐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 좀 이따 오라면 되는데 시간 약속시킨다고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결국 실종된 지 18시간이 지난 어제 오전 집에서 50m 떨어진 마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길과 배수로를 구별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홍정선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주말에 나온 연예계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주말에 화제가 됐던 게 18살 연하 중국인 남편 진하 씨와 이혼한 함소원 씨의 그 에피소드 공개였는데 역시나 이 파격적인 얘기들 쏟아냈습니다. 저희 MBN에 출연해서 이혼과 관련해서 직접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조금 줄어들면서 진화 씨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이제 중국에 판매 방송하는 거를 했었어요. 둘이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일을 같이 하니까. 일을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싸움이 좀 되게 많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싸움이 지금 끊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 진화 씨한테 사인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화 씨가 사인을 바로 하더라고요. 약간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평소에 진아 씨의 성격을 보자면 약간 결정 장애가 있어서 내가 다 결정해주고 이랬던 사람이 이혼 서류를 딱 갖다 놨는데 바로 사인을 해. 기다렸다는 듯이 맞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 사람은 조금 약간 기다렸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빨리 사인을 했어요. 네, 이 부부 소식은 정말 저희도 그렇고 다른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서 많은 분들 좀 얘기를 좀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결혼 기간 굉장히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좀 못하긴 했는데 홍 기자님 어쨌든 이 이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혼했다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지난달에 개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2022년 12월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어서 깜짝 놀라게만 했는데. 이혼을 했는데 같이 살고 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가보자고 시즌3에 출연을 해서 차라리 이 이혼의 앞뒤 맥락을 얘기해 주니까 좀 이해가 되고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당시에 예전에 이제 어떤 방송에서 예능 조작 논란이 일어서 방송 한국에서 이제 물러갔잖아요, 중국으로. 네. 그리고 방송이 줄면서 중국에서 상품 파는 개인 방송을 했는데 그게 또 잘 되면서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싸우게 됐는데 함소원 씨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싸워서 본인이 혼자 산사에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 딸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아이가 없었으면 본인이 48살, 남편이 30살이니까 그래 30살은 이렇게 사랑하나 보다 하고 계속 싸웠다 화해했다 이러면서 맞춰줄 수 있는데 네. 아이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아이가 엄마 아빠 이제부터 말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2001년 12월에 이혼 서류를 썼다 그래요. 그리고 1년을 금고에 두고 우리가 변화가 있으면 계속 잘 사는데 변화가 없으면 1년 후에 이혼하자 했는데 네. 실제로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2002년 12월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같이 살고 같이 방송하네 위장이혼 아니야 이런 시선이 있는데
아이한테 또 그래도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고 또 사업자로서는 좋은 동료기 때문에 지금 함선 씨가 처음엔 잘 나갔는데 중국에서 이제 남편 진아 씨가 잘 나간다고 그래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자적 동반 관계도 있고 해서 이제 한 집에서 살면서 이혼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데 좋아진 점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건가요? 오히려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컸는데 이제 내 남편은 아니다. 내 아이 아빠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서로 간의 싸움이 줄었다고 하네요. 또 이런 식의 가정 평화법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했어요. 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아이까지 공개가 됐는데 어쨌든 위장 결혼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함선 씨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명 듣고 오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거 위장 이혼 아니야? 근데 뭐 그렇게 위장 이혼할 정도로 뭐 진아 씨나 나나 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했을 때 언니 이거 이혼 서류 낸 거 뭐 후회한 적은 있어요? 아니면 솔직하게? 지금은 솔직히 후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어떻게든 싸움이 줄어들었고. 서류 찍고 나서는 전혀 뭐 스킨십 같은 건 없으시고. 스킨십이요? 많아요. 스킨십을 너무 해서 문제다. 너무 해서 아주. 네, 이혼하고 일단 같이 사는데 스킨십이 더 많아졌고 더 사이가 좋아졌다. 자, 이거 이해하기 힘든데 이러면 또 재혼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함선 씨는 현재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살아봤고 그걸 또다시 답습하고 싶지는 않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이 두 부부를 생각해보면 나이 차이도 18살 차이고 네. 국적도 한국, 중국 다르고 여러 가지 원래 그냥 같은 나라의 비슷한 나이 또래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도 부부가 진정한 부부가 된다는 것에 굉장히 여러 연습과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더 그 과정이 조금 더 좀 요란하고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좀 다시 이제 성숙한 부부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종잡을 수 없는 부부여갖고 네. 혹시나 재기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한번 생각해봤고요. 자, 이번에도 이혼이란 단어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한 방송에서요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받았다 이런 일화를 공개해서 또 화제를 낳고 있는데 자 굉장히 화목한 가정인 줄 알았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얘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랑 연애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 작품도 안 하고 남편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해놓고 저녁에 딱 맞춰서 된장찌개를 7개월에 8개월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작품을 하러 가야죠. 워커홀릭처럼 열심히 일하고 상은 척척척척 쌓여가고 돈은 착착착착 쌓여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난 너무 행복해서 저기 7년 차에 남편이 이혼하자. 이혼을 당할 뻔했어요. 남편이 7년을 참았대는. 그러면서 딱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완전 사기야 너는. 이건 완전 사기다. 너는 나랑 결혼 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1도 없어. 오빠 나는 내가 딴짓한 게 아니잖아. 내가 바람핀 게 아니잖아. 나 일했잖아. 돈 벌었잖아. 돈 딴 데 쓰지 않았잖아. 나 아끼잖아. 다 집 사고 했잖아. 왜? 억울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같이 있는 시간을 원했던 거예요. 네, 자, 홍지민 씨 입장에서는 열심히 결혼 생활하고 뭐 하려고 좀 일도 많이 했던 건데 오히려 남편은 다르게 생각한 건데 사기 결혼이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되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사기 결혼이다. 그러면 지금 홍지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썼는데 억울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홍지민 씨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애 7개월 동안 된장찌개 끓여주고 계란 하트로 만들어서 그 위에 케첩까지 하트로 뿌려주고 딱 그걸 신혼 1개월까지 연애 7개월 신혼 1개월까지 8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갑자기 딱 손절하듯이 원래 근데 홍지민 씨가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성격이라고 일로 돌아간 거죠. 본인은 열심히 살았다지만 남편은 8개월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 7년은 다시 혼자
집에 가도 아내는 없고 아무리 집이 커지고 차가 좋아져도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도 조금은 해법을 찾았더라고요. 뭐냐면 홍지민 씨가 이제 남편과의 데이트, 남편과 보내는 시간을 일처럼 스케줄로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은 일에 성취, 이 보람을 느끼는 스타일이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남편과의 데이트도 사랑도 일로 스케줄로 잡아놓으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게 현명하다 생각이 드는 게 그 개그맨 박준영, 김지혜 씨 부부도 이제 각방을 쓰는데 너무 남처럼 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서로의 방을 호텔 예약하듯이 네, 예약을 해서 상대가 수락을 하면 함께 만나는 이런 식으로 또 부부관계를 극복한 사례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홍지민 씨가 남들 보기에는 아니 남편하고 만나는 게 일이야 스케줄이야 하실 수 있지만 이건 또 이 부부만의 사랑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각 집마다 부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타산지석으로 그렇군요. 어떤 힌트를 얻어가는 그게 또 연예 뉴스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지금 연예인들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대리 만족, 뭐 대리를 통해서 간접 경험 통해서 우리 삶에 도움 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홍지민 씨 보면은 조금 전에 화면 나갔지만 치매 어머니를 모셔오는 좀 효녀로 알려지고 있고 동시에 또 1등 며느리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심지어 10년 넘게 살고 있다고 해요. 오. 사실 시어머니가 홍지민 씨 말에 따르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홍지민 씨가 일에 집중하게 살림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홍지민 씨 정말 고마울 것 같고 시어머니도 또 힘든 부분이 있으실 텐데도 우리 며느리 속 시원하고 통 크고 나한테 잘해준다. 서로 이렇게 상대 부족한 점, 나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봐서 이런 동거가 가능하다 싶고요. 홍지민 씨 대단하다 싶어요. 치매 어머니도 잘 살피고 또 시어머니하고도 함께 잘 어우러 살고 그래서 또 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사건 전문가 모시고 사건 사고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 병원에 남아 환자를 보는 이 의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이 사직 전공의가 구속이 됐죠. 자,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이 이 구속된 전공의를 면담한 직후에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먼저 영상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리스트에 올라와서 정신적 피해를 받은 분들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리스트에 오르신 분들 구속된 전공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일단 이 구속된 전공의가요, 이 응급실에서 일했던 응급실 의사까지 막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의사 단체가 피해자 외면하고 가해자를 좀 두둔하는 모양새라서 이게 좀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시선이요. 그렇죠. 이제 이면택 의협 회장이 지금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그러니까 이 의료계의 어떤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의사 명단을 작성한 전공의가 얼마 전에 구속이 되었잖아요. 네. 이 구속 상태의 이 전공의를 면담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언론과의 어떤 그런 면담 과정, 그러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격양된 이제 어조로 지금 이 상황에서의 피해자는 구속된 전공의, 지금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람도 피해자고 이 명단에 올라서 어떤 개인정보 유출과 어떤 명예훼손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 이 명단에 오른 사람도 피해자다. 이 모두가 피해자다. 가해자는 이 사태를 유발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해서 이 명단에 오른 의료진들은 이에 따라서 이 명단 아래에 댓글 같은 것도 달리면서 그 댓글 내용들이 굉장히 뭐 인신 공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어쨌든 이 개인정보,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이름, 출신 학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 병원 이런 부분들 핵심적인 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이 없이 너무 정부만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 의론도 좀 가세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의사 단체들과 일부 이제 의료진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태 이것이 과연 구속까지 될 사안이었는가 오히려 좀 본보기식 어떤 수사에 따라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의료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블랙리스트 자체를 뭐 만든 것 자체가 뭐 좋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인데 그걸 또 옹호한다, 피해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장가희 기자, 일단 이 대한의사협회 이면덕 회장이 잦은 막말로 인해서 뭐 막말 폭격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자 의사협회 부회장 발언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되면서 간호협회는 당연히 이제 환영의 입장을 냈는데 의협 이 부회장이 건방진 것들이다 뭐 이렇게 좀 막말을 쏟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용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이 간호협회 성명에 대해서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기 말 주제에 자신들이 플레이어인 줄 착각한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이 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용원 부회장은 전공의들은 다 내쫓은 다음에 병원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다시 난리를 치면서 전공의들 자리는 간호사에게 다 내주는 이 간호법 통과, 이에 대해서 환호하는 간호협회의 모습에 화가 났다라고 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난 20일 공포된 이 간호법 제정안의 골자를 보면 의사의 수술 집도를 보조하고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이 PA 간호사, 즉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으로 명문화를 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정을 하는 건데요. 자, 정부는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서 PA 간호사 자격과 역할이 좀 분명해지고 지금 의료 공백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협에서는 또 간호법이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를 부추기고 의료 전문성을 해친다라면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어쨌든 이번 의료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그때 간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컸는데 역할이 또 갑자기 또 비난을 한다. 국민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의 일부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어떤 간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의사단체, 협회 차원에서는 별도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 발언을 한 주체가 이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 반드시 있을 것 같고, 지금 국민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갈등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서로 비난하기에 너무 몰두한다면은 이 본질이 되는 부분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집행부든 단체든 정말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는 그런 태도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건 비난, 비방이 아니라 서로 감싸는 것이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갈 텐데 참 황당한 소식입니다. 이 한 노인이 동사무소 직원에게 애인을 구한다면서 이 음담 패선을 가득한 종이를 건넸다. 이런 겁니다. 장가희 기자, 이 누리꾼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며칠 전에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애인 구하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편지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가 이 할아버지 민원인으로부터 봉투를 받았는데 편지인가 싶어서 한번 열어봤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 편지 안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글들이 정말 빼곡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한 건 아예 볼 수도 너무 심해서 못 그렇습니다. 봤나 봅니다. 내용을 좀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저녁에는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있다. 전화를 하시면 제가 마당으로 나갈게요 라면서 저와 애인을 한다면 이런 글들이 있었고요. 군데군데 저희가 저렇게 파랗게 표시한 데는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성적인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할아버지에게 대체 뭘 원하시는 거냐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애인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인이 구해집니까? 그러니까요. 이 직원들에게 쫓겨난 이후에도 할아버지는 재차 동사무소를 또 방문을 해서 애인을 좀 구할 수 없느냐라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말 할아버지 어디 아프신 것 아니냐, 정말 내용이 좀 역겹다. 그리고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뭐 당사자인 동사무소 직원들 굉장히 좀 황당하고 정신적인 충격도 컸을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 분 처벌 가능합니까?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처벌해야죠. 그런데 이 처벌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것도 다 악성 민원이잖아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 정말 극심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폭언, 뭐 욕설 이런 것은 기본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 성희롱에 해당하잖아요. 네. 성희롱적인 이런 언사를 한다거나 심지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리적으로 폭행, 그런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생각해 보자면 이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폭언으로도 업무를 방해할 수 있고요. 폭행을 행사하면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겠지만 이와 같이 어떤 성희롱적인 언사로 인해서 이 업무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는 사실상 이 형량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형량 자체는 높게 규정되어 있으나 문제는요. 사실 이런 폭언이나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처벌에 나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직장 내에서 어쨌든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고 이 단체에서도 좀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민원인들이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은 더 나서서 더 괴롭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이전부터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합동 그런 대응반을 꾸려서 대책도 마련하고 있어서 정말 필요한 민원이라면 더 빠르게 해결하되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대처를 좀 더 강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런 민원 반드시 근절돼야 되겠고요. 이런 편지를 보낸 할아버지도 사실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아주 예전에 이런 것들이 용인될 수 있더라도 지금은 절대 안 되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중범죄 저지르고도 아주 뻔뻔한 가해자들 얘기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장갈 기자, 한 남성이 참 이걸 아빠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10년 가까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재판에서 근친상간이 허용돼야 된다. 이런 막말을 쏟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이 자신의 딸을 10년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서 징역 25년을 선고를 했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또 아동 청소년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얼마나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냐면요. 자신의 딸을 2, 3주에 한 번 또는 월 1회 성폭행을 했고 이 딸이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 딸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은 피해자와 이 스스럼 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다. 이 딸과 그냥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또 심지어 혈연 관계인 피해자와 이 성관계를 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이 현행법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다라고 궤변까지 늘어놨다고 합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저는 이런 남성이라고 하는 게 알 것 같아요. 아빠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는 건 정말 처음 듣고 앞으로도 못 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 반성하는 김이 전혀 없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일단 징역 25년 선고되었습니다. 그거밖에 안 나왔습니까? 네, 받고 있는 혐의 보자면요. 이보다 더 중할 수 없는 혐의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족, 친딸을 지금 강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이제 친족에 의한 이런 강간의 경우에는 살인 또는 이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성관계를 거부하는 친딸을 향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인을 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 미수에 그쳤는데 이런 혐의점들을 고려해서 징역 25년이 선고가 된 겁니다. 징역 25년, 사실상 우리 법 체계 하에서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형량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친부가 저지른 이 죄질에 비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형량인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하고 있는 이 궤변, 사실 이 부분이 정말 극악무도하고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딸과 원래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이 아버지가 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본다면 사실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재판부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추가하긴 했지만 정말 인면수심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또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이 살해해서 이 저수조에 이 빠뜨려 살해했던 이 아들이 법정에서는요, 이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늦은 그런 다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친부를 아들이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그 이유는 평소에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다, 뭐 그런 이유였어요. 네. 본인의 집이 5층이었는데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후 이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지하 2층에 있었던 저수조에다가 사체를 유기했는데 이제 혈흔이 5층에서부터 지하 2층까지 이어진 것을 바로 발각이 되었고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면수심, 정말 안타까운 범죄인데 존속살인의 경우 더 높은 처벌 규정을 갖고 있지만 여러 사정들이 가만히 된 징역 15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친부의 어떤 친딸 강간에 대한 사건도 그렇고 아버지, 친부를 살인한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처벌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뭐 반성의 여지를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시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착하게 당연히 살아야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본인의 진짜 정말 이 처절한 이 죄에 대한 반성은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참 의문으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자, 민주당의 대응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자, 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검찰 압박용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법을 왜곡해 편파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의 임의적인 사건 배당을 막도록 하는 법안과 검사 인사평가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무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법안 등도 심사 대상입니다. 모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압박, 견제하는 법안들인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이 탄핵과 고발 카드도 꺼내든 바가 있죠.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여는 안건 오늘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김영철 검사 청문회 이후 멈춰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다시 재개하는 겁니다. 법사위와는 별개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4월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 모두 한 번씩은 보셨을 걸로 하는데, 자, 이걸 유포한 70대 남성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죄수복을 입은 이 대표 이 300여 장 인쇄해가지고 인천 계양구 일대에 뿌렸다고 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칼퇴 집단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부가 어떤 판단으로 100만 원 선고를 월급형을 선고한 건가요? 아마 이제 그 피고인은 자기가 이제 그 위법성이 있다, 즉 범죄가 된다는 걸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 네. 이렇게 변명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조서에 그 조사받을 때 그 진술을 보면 선거법이 금지한 걸 알았는데 너무 이제 그 답답한 마음에 유포했다. 이렇게 자백한 것처럼 진술이 아마 이분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사 받을 때는 그 자백했다가 또 법정에서는 뭐 죄가 된 줄 몰랐다. 이랬는데 그 판사가 아마 이제 그 옛날 진술을 조사받을 때 이걸 토대로 이제 그 벌금을 때렸고요. 유포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인쇄물이 또 한 300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0만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사실상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서 양형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사진을 합성해서 뿌렸다라는 건데 김상일 대변인 네. 일단은 뭐 이분이 위법성을 알렸지만 좀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뭐가 답답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과 다르게 정치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로 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엔 기준을 없애서 양육 강식에 오히려 정글 사회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딥페이크 문제도 심하고 어떤 합성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야권으로 얘기를 한번 넓혀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달 16일에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 호남 민심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인데 이 군수 2명 뽑는 선거에 이 당 대표들과 지도부까지 총출동해서 완전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나올 텐데 이 정청래 의원이 이 조국 대표가 현지에서 이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본회의에 불참을 했다.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또 공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서 좀 논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상일 대변인 이 농담이었다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면서 좀 사과를 뜻을 보였는데 일단은 조국 대표는 영세 정당을 너무 압박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이건 신경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우리 사람이 장난으로 개구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죠. 그렇지만 개구리는 그걸 맞으면 죽을 수도 있죠. 아프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힘의 차이에 따라서 장난이나 농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공직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가벼운 행동과 처신과 언행을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공직자의 자격이 미달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자제되기를 저는 좀 굉장히 좀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서정욱 변호사님, 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 조국혁신당 향해서 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조국혁신당은 또 호남에서 두 당이 경쟁하면 이게 왜 상한 물이 되는 거야라고 즉각 받아쳤는데 이 선거 앞두고 호남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 오히려 저는 김민석 최고나 아니면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요. 오히려 이제 조국당을 도와준다 봐요. 도와주는 겁니까? 오히려 자책골이에요. 김민석 최고도 이제 동네 선거하러 갔느냐 핸드폰에 문자가 찍혔잖아요. 조국 대표가 이제 필리버스터 할 줄 알고 표결이 다음 날인 줄 알고 영광에 갔잖아요. 이걸 이렇게 너무 비판하면서 핸드폰에 문자에 뭐 동네 선거 하러 갔냐 이걸 이렇게 비판한 걸 저는 의도적으로 자작극으로 이렇게 찍혔다 보거든요. 문자 찍는 거 알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 정청래 최고도 이제 사진 찍어 올리가 키웠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영광에 있는 국민들이 볼 때 조국 대표가 진심으로 이게
우리 생각하는구나. 네. 계속 내려와 있구나. 우리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홍보 효과가 더 클 것 홍보 같아요. 효과가. 왜냐하면 이제 뭐 조국 대표는 고의로 그 표결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필리버스터를 예상했기 때문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김민석 최고나 정청래 최고가 자꾸 조국 당을 공격할수록 오히려 이제 여론은 조국 당 쪽으로 좀 흘러가는. 그래서 영광 선거는 이게 평평하긴 한데 네. 상당히 조국 당이 선전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군요. 어쨌든 조국 대표가 뭐 현지에 월세방을 두고서 한 달 살면서 선거 지원 들어갔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오늘 현장 가서 현장 최고위를 연다고 하는데, 김상일 부대표 네. 이 군수 뽑는 선거 굉장히 뭐 작다면 작고 굉장히 크면 클 의미적으로 클 네. 수도 있는데, 이 야당 대표들이 이렇게까지 뛰어든 일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아닌 네. 지자체 선거에서는 거의 기억이 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르죠. 왜 그런 건가요? 왜 다른 거냐면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 조국 혁신당이 약진을 했습니다. 그랬죠. 호남에서 사실상 자기들이 후보를 낸 분야, 비례 분야에서는 1위를 했어요. 지역군 안 냈지만요. 지역군 안 냈죠. 지역구까지 내서 1위를 했다면 사실상 호남의 대표 정당은 혁신당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비례에서 약진을 했는데 국회로 와 보니까 교섭단체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안이 진행될 때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의견을 보태는 정도예요. 결국은 이중대 분위기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에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긴다면 호남의 대표성으로 가는, 대표 정당으로 가는 한 발을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뭐 상징적 의미로 더 쟁탈을 상징적 하겠다. 의미가 있고, 예.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출마하는 게 의미가 있겠네라고 하고 그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파급 계기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진다면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호남에서조차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대선에서 중도 확장이 가능하겠냐라는 의심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적이 있었죠. 어떤 있었죠? 불과 얼마 전에 그 강서구청장 예. 김태우, 그때도 이제 아마 총력전을 기울였을 겁니다. 작년 12월이었나요? 예. 이재명 대표도 이제 단식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오고요. 예. 지원 유세.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거의 올인하다시피. 그런데도 이제 김태우 후보가 대표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총선까지 상당히 고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초단체장 하나가 상당히 전국의 주도권,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번에 특히 호남은 진보 좌파의 성지잖아요. 심장이잖아요. 여기에 누가 적자냐.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국 당의 후보가 이긴다면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치명타라고 하면 아까 다른 선거도 있을 거고, 나아가서 대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호남에서 지지 안 받으면요, 절대 민주당의 적통 후보가 이게 될 수는 없잖아요. 네. 호남이 가장 중심이잖아요. 호남에서 이제 문재인이나 노무현 대통령 밀어줘가지고 이게 대통령 된 거잖아요. 호남에서 이번에 전당대 할 때도 투표율이 호남이 제일 낮았을 겁니다. 실제 득표율도 좀 80%대로 낮았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게 절박한 거예요. 근데 지난 강서 재보궐 선거는요, 네. 사실은 그냥 지자체 선거로서 그렇게 관심을 끌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후보 자체를 대통령께서 사면을 시켜서 후보를 만들어서 사실상 내보낸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직접 후보를 만들고 본인의 어떤 정권의 중간 심판 성격을 거기다 부여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뜨거웠다고 저는 보지, 그냥 지자체 선거인데 그 자체가 굉장히 열기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 그리고 뜨거운 경쟁이 일어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당 얘기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직전에 윤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큰 뉴스로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자, 소 변호사님, 이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나서 한동훈 대표가 이 의대 증원 문제 포함해서 여러 현안들 한번 단판 짓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상황을 좀 보자고 합니다.
바로 만나자는 얘기 안 하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뭐 저는 이런 게 먼저 언론이에요. 네. 언론이 먼저 나는 게 아주 부적절하다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먼저 대통령하고 이제 그 한 대표가 진짜 독대를 해서 뭔가 성과가 있을 때 이럴 때 발표를 해야 상당히 그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독재한다는 기사가 안 나오고 독대를 한 이후에 독대를 따로 했습니다. 독대를 하고 예. 이제 그 성과가 나와서 예. 이렇게 공동으로 발표할 때 상당히 그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감동을 받거나 이래 되는데 네. 미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대 사실이 어느 쪽에 누설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누설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일단 네. 근데 뭐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독대는 해야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성과를 내놔야 된다. 이제는 상당히 그 지금 아주 급박한 상태입니다. 저는 독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성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독대 요청 사실이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먼저 알려지면서 누가 도대체 유출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해도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하다 이런 상황에 좀 처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찬 전 위원이 페이스북에 전속도도 언론 플레이 그만하라고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독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도부 어떤 분도 먼저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상일 대표님. 네. 뭐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다만 뭐 양쪽에서 누가 이걸 흘렸다, 독대 요청한다 이런 사실을 누가 어느 쪽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 아니면 대통령실 어느 쪽에서 유출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한지아 대변인이 저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확인을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는 모두가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양쪽에서 보여요.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주장이군요. 네. 그러면 용산에서 유출이 됐을 수도 있죠. 유출을 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또 대통령실에서 좀 약간 불편하다. 왜 이게 뒷기사가 나갔느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대통령실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의 모든 것을 재가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건 또 아닌 경우가 그동안 또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총리설 같은 것도 그랬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많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가능성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갈 가능성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칙상 더 높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이게 이렇게 언론에 유출된 게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부적절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요. 이걸 잘 활용하면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전략적으로 그럼 유출한 네. 거다라고 보십니까? 그랬으면은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대통령은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전 잃었다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서로 뭔가 이렇게 막 그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국민이 그 신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심을 먼저 한다고 봐요. 차라리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어떤 매개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매개체를 통해 나감으로써 언론의 어떤 파장도 커지고 국민의 관심사도 더 환기시키고 신뢰도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용산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황이 이렇게 된 김에 이 상황을 좀 적절히 잘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